남편이 저를 그 사립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클라라, 당신은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확실히 확인해 놨어요. 하지만 운명,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이미 제게 다른 길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곧 그를 파멸로 이끌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로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잠시 제 곁에 앉아 있어 보세요. 제 작은 거실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따뜻한 케이크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라 베아트리스 한이고 저는 73세입니다. 저는 천안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기 전에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큰 도시인가요? 아니면 조용한 마을인가요? 아침인가요? 오후인가요? 아니면 늦은 저녁인가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삶은 순탄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오히려 여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던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제 정원이 꽃피는 모습을 보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흘렸던 모든 눈물이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1952년 초여름 5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낡은 나무집이었고 비포장도로는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방은 3개였는데 하나는 부모님 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는 방이었으며 거실 겸 부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석주는 과묵한 분이셨고 노동으로 다져진 투박한 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건설 현장, 농장, 창고 등 일자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면 우리는 귀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윤미숙은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하고 수다스러우셨고 몸이 녹초가 되어도 일을 하면서 항상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딱 중간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 일을 도왔고 누나는 일찍부터 바느질과 요리를 배웠습니다. 저보다 나중에 태어난 쌍둥이는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살았으니까요. 우리의 하루는 엄격한 리듬에 따라 흘러갔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난로에 불을 지피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일을 마친 후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숫자는 제게 익숙했고 단어는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똑똑하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작은 칭찬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책임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놀고 줄넘기를 하고 어머니가 부르실 때까지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것들이요. 내가 12살 때 언니가 결혼을 했다. 모두들 그게 언니의 구원이라고 했다. 땅도 많고 돈도 많은 남자였다. 언니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전부일까? 15살에 내 학업은 끝났다.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동의하셨다. 여자에게는 꿈이 필요 없고 집안일을 할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밤마다 혼자 울며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미래를 슬퍼했다. 19살이 되자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졌다.
그때 와서 강민재를 만났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가족 결혼식에서 그는 방 건너편에 있는 나를 알아봤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두려움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다. 그런 남자가 나를 선택했다니 운명처럼 느껴졌다. 선물도 이어졌고 찾아오기도 했다. 편안함과 안정을 약속했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은 자라날 거라고 믿었다. 순종이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다. 나는 20살에 그와 결혼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어린 시절은 끝났다. 우리가 이사한 집은 크고 조용했으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마치 나를 재는 것처럼 감시했다. 결혼 후 2주 만에 그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서는 슬픔은커녕 안도하는 기색만 보였다. 며칠 후 유언장이 낭독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서는 나를 거의 파멸시킬 뻔할 정도로 잔인한 거짓말을 했다. 아이는 금지되어 있다고, 아이를 갖는 것은 우리 관계를 망칠 거라고, 나는 절대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 믿음은 내 감옥이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그는 점점 멀어져 갔다. 나를 통제하려 들었다. 나는 고립되었고, 감시당했고,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약이 내 혈관으로 스며드는 병상 옆에 서서 그는 마침내 내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파멸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어둠이 짙어지자 나는 나지막이 기도를 속삭였다. 내 안에서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갑고 냉혹한 무언가가 감돌았다. 하반신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으로 가득했다. 치유의 고통이 아니라 마치 상실감처럼 깊고 공허한 고통이었다. 아서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머리는 단정했고 정장은 다림질이 되어 있었다. 아내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남편이라기보다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가 같았다. 끝났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타는 듯했고 입은 바싹 말랐다. 나도 모르게 손이 배로 향했고 그 순간 공포가 밀려왔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속삭였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거의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말했잖아. 넌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게 최선이야. 눈물이 귓가로 흘러내렸고 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의학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만족감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내게서 무엇을 빼앗았든 그는 그것이 영구적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수술 후 몇 주 동안 나는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고통은 계속되었고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아서가 집안일을 도울 여자를 고용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어수선한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에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관리가 필요한 망가진 존재일 뿐이었다. 밤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엄마가 된 기쁨을 영원히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몸이 약해지고 부엌에서 고기가 끓는 냄새가 갑자기 싫어졌다. 어느 날 오후 창고를 청소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가정부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의사한테 가봐야 해요. 그녀가 간곡히 말했다. 아서가 처음에는 거절했다. 너무 호들갑이야, 그가 말했다. 그냥 좀 쉬어야 해.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의사는 피곤해 보이는 눈을 가진 노인이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진찰한 후 아서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다. 임신한 줄 알았나?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말도 안 돼요에 내가 말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받으신 시술이 남편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약하지만 뛰고 있어요. 임신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웃었다. 그러다 울었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내 안에 무언가, 수년간의 순종 아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생명이 살아남았다. 아서는 내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닌 분노로 굳어졌다. 거짓말이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큰 대가를 치렀어. 하지만 진실은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의 행동은 변했다. 그는 나를 끊임없이 감시했다. 내가 먹는 것을 통제하고 가는 곳을 제한했다. 방문객도 금지했다. 집은 감옥이 되었다.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밤 그가 내게 말했다. 알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나는 다짐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내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아서의 잔혹함도 심해졌다. 말은 협박이 되었고 협박은 폭력이 되었다. 항상 손으로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침묵으로, 박탈로, 두려움으로. 나는 멍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손님이 오면 웃는 법을 배웠다.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저는 제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서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고사로 위장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 저는 작은 가방을 쌌습니다. 옷가지, 서류, 그리고 몇 달 동안 숨겨둔 얼마 안 되는 돈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떠날 거야. 새벽이 오기 전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내린 결정. 바로 그 순간 제 삶은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해지면서 버스는 나를 거의 무덤이 될 뻔했던 집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작은 가방을 꼭 움켜쥐고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도로의 작은 요철에도 움찔하며 뱃속에서 자라나는 연약한 생명이 다칠까 봐 두려웠다. 나는 갈 곳도 계획도 없었다. 그저 갈 길뿐이었다. 아침이 되자 대전에 도착했다. 지치고 배고프고 두려웠다. 역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다. 내 주변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가 순식간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첫날 밤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얇은 코트를 두르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보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소리가 위험처럼 느껴졌고 모든 그림자는 아서가 나를 다시 끌고 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절망감에 휩싸여 역 근처의 작은 교회로 들어갔다. 나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몇 년 동안 기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 노부인이 나를 바로 알아봤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물을 가져다 주고 빵을 가져다 주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쉬세요. 그녀의 이름은 박수녀님이었다. 갈 곳 없는 여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깨끗한 담요를 덮고 좁은 침대에 누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몇 주는 힘들었지만 안전했다. 나는 요리를 돕고 바닥을 닦고 옷을 개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나는 이름을 바꿨다. 클라라 박이 되었다. 나 자신을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아서가 나를 찾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 댁에 찾아와 소리치고 비난하고 요구했다. 아버지는 한 번 그에게 맞섰다가 건강을 잃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겨울이 되자 배는 점점 불러왔다. 보호소 의사는 정기적으로 나를 진찰했다. 그는 이전 수술 때문에 출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두려움이 나를 어디든 따라다녔지만 희망도 함께 따라다녔다. 얼어붙을 듯한 1월의 어느 밤, 진통이 시작되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다. 나는 목이 메어 울부짖었다. 마침내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방 안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강하고 생기 넘치고 당당한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여자아이였다. 그들은 아이를 내 가슴에 안겨주었고 나는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그 순간 깨달았다. 아이의 이름은 하나였다. 하나라는 뜻, 나의 시작. 아서, 남편은 우리를 찾지 못했다. 세월은 마치 빠르게 넘어가는 책의 장처럼 흘러갔다. 나는 공장에서 재봉이를 구했다. 근무 시간은 길었고 급여는 적었지만 정직한 일이었다. 나는 독방을 빌렸다. 그러다 더 나은 방으로 옮겼다. 천천히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하나는 조용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랐다. 질문도 많이 하고 쉽게 웃었다. 그녀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나는 그 신뢰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두려움이 내 마음속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세상은 작았지만 오롯이 나만의 세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십 년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아서 강민재가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심장마비였다. 자식도 상속자도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안도감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태워버리고 제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혀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 후, 내 딸이 발견한 사실은 나로 하여금 과거를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하나가 26살이 되었을 때, 과거는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때쯤 하나는 내가 한때 되고 싶었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교육받고, 자신감 넘치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울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며 내가 한때 안전을 쫓았던 것처럼 정의를 쫓고 있었다. 나는 조용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어낸 여성들이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엄마, 하나가 천천히 말했다. 오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내 마음은 이성보다 먼저 알아챘다. 하나는 오래된 법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봉인된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망 기록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아서 강민재. 내가 몇 년 전에 불태워 묻어버린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사설 의료 스캔들에 연루됐어요. 하나가 말을 이었다. 불법 시술, 뇌물, 여러 명의 여성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방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다. 하나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를 알았지, 그렇지. 나는 평생 거짓말을 연습해왔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지쳐 있었다. 응, 내가 말했다. 그와 결혼했었어. 우리 사이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에게 대부분의 진실을 말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하지는 않았다. 모든 상처를 다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술에 대해서, 임신에 대해서, 탈출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피난처에 대해서. 나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내가 말을 마치자 하나는 울고 있었다. 크게, 극적으로 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다. 그는 나를 지우려고 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응,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실패했지? 수사는 조용히 재개되었다. 예전 의사들이 신문을 받았다. 문서들이 드러났다. 돈의 흐름은 막강한 권력자들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아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명성은 사후에 무너졌다. 정의는 늦게, 조용히, 아무런 축하도 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아닌 증거로서 한 번 증언했습니다. 그의 잔혹함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 부패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말입니다. 그 후 하나는 변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당신 같은 여성들을, 우리 같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73살입니다. 천안 근처 작은 집 창가에 앉아 바닥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손은 늙었고 허리는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에 없던 가벼움을 느낍니다. 하나는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들을 데려오기도 하는데 시끄럽고 예쁜 두 소녀는 제 무릎에 올라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저는 부드러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 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아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기억될 가치가 없으니까요.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혹함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려 들더라도 삶은 여전히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 몸이 망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말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누군가의 통제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탈출은 가능합니다. 자유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